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없는데 뭐하러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저희가 원룸 구해놨으니까 이번 주까지 방 빼세요. 딸 김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첫 기일 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상가 건물 2층 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김태호의 제사상을 치우고 있던 김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딱 1년, 첫 기일을 지낸 지 불과 2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67살 김영숙은 30년을 함께 살던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남구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한 4층짜리 상가 건물, 그 2층에서 남편과 함께 꾸려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1층의 편의점과 카페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지금은 너무나 아프게 들렸습니다. 3층과 4층 사무실에서 매달 들어오는 1,000만 원 넘는 임대료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위 이재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지하 원룸 계약서였거든요. 38살 재훈의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에서는 조금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정은 어머니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열쇠와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요구였어요. 35살인 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숙의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중환자실에서 김태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어.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말이야. 당시에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한 채의 상가 건물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가 평생 성실하고 악착같이 일해서 구입했던 상가 건물이었죠. 그거 말고는 남편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의문스러운 말이 지금 와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통장을 딸에게 건넸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집의 열쇠가 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30년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본 상가 건물은 여전히 번화가 한복판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지하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특별한 선물이 정말 있는 건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딸 김미정과 사위 이재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이 냉혹한 행동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김영숙이 품고 있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그때 김영숙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신비로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현실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 원룸의 철문을 열어 젖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영숙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반지하도 아닌 완전한 지하, 작은 창문 하나로만 바깥 세상과 연결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거든요. 천장은 낮아서 키가 큰 사람이라면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았고, 벽지는 습기 때문인지 곳곳이 뜯어져 있었어요. 30년간 살던 상가 건물 2층의 넓고 환한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번화가의 활기찬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밑만 보이는 신세가 되었어요. 김영숙은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는 1인용 미니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1구용이었어요. 화장실은 샤워 시설과 함께 있는 원룸형이었는데 환풍기를 틀어도 습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라고? 영숙은 중얼거리며 창가 쪽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었습니다. 가끔 하이힐 소리가 딸깍딸깍 들리면 예전 딸 미정이가 생각났어요. 대학생 때 새 구두를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의 하루하루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병이 더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상가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에게는 용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는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 3개와 김치통 하나,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라면조차 아껴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보, 이게 뭔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들어가는 약값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어요. 반으로 쪼개서 먹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하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보니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혹시 김영숙 댁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고 김태호 씨의 친구였어요.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종종 말했던 은행 동료 박종철 말이었거든요. 함께 30년간 일했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박 과장님. 남편이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길? 형님 1년 제사 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문상 인사를 드리려고요. 박종철은 영숙의 처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번화가 한복판 상가 건물에 살던 사람이 이런 지하 원룸에 사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종철은 작은 봉투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이 내가 죽으면 영숙이한테 이걸 꼭 전해달라.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의 친필로 쓰인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짧은 글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결혼 기념일이 5월 15일인 건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에 무슨 답이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형수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박종철이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국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나? 형님이 평생 한국은행에서 일하셨으니까 뭔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수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박종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숙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딸과 사위에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 상가 건물 관리권을 빼앗긴 일, 용돈 한 푼 없이 지하 원룸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형님이 그렇게 딸을 아꼈는데. 박종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이 쪽지가 뭔가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형님이 왜 한국은행을 언급하셨을까요? 영숙도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분명했고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거든요. 박종철이 돌아간 후 영숙은 밤늦도록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이 짧은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며 뭔가를 준비해뒀다는 것이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이라던 것이 혹시 이 쪽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말 어딘가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신 건가요? 그날 밤 김영숙은 남편의 쪽지를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영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남편 김태호의 글씨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평소보다 또렷하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거든요. 분명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1978년 5월 15일이었어요. 23살의 영숙과 26살의 태호가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신부 드레스도 빌려 입었고 하객도 양가 가족과 몇 명의 친구들이 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짐 중에서도 꼭 챙겨온 낡은 앨범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으로 찍힌 결혼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호는 어깨가 넓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영숙도 지금보다 한참 날씬하고 예뻤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호는 한국은행 말단 직원이었고 영숙은 동네 병원에서 간병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하 원룸보다도 더 좁고 어두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가난해도 함께라서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태호가 출근하고 나면 영숙도 병원으로 간병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 태호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태호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줬고 영숙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꿈 말이에요. 태호는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은 꼭 저축했고 영숙도 간병비에서 푼푼히 모아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10년만 더 열심히 살면 꼭 우리 집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여보. 우리 아이도 넓은 방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던 신혼 시절이 그리웠어요. 가난했지만 함께 꾸는 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2년 후 딸 미정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영숙은 앨범 페이지를 넘기며 갓난아기 시절의 미정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미정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영숙은 간병일을 그만두고 미정이를 돌봐야 했거든요. 태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영숙은 아기를 업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요. 바느질일, 포장일, 뭐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면서 아기에게 속삭이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도 참고 일했습니다. 미정이에게 좋은 분유를 사주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본업 외에 야간에 경비 일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주말에는 미정이를 안고 공원에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여보, 우리 미정이가 크면 꼭 대학까지 보내주자. 그럼요. 우리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 미정이만큼은 공부 실컷 시켜줘야죠. 그런 다짐을 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태호가 은행에서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올랐고 영숙도 미정이가 학교 간 사이에 다시 간병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굶어가면서도 저축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미정이에게는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았지만 부모인 영숙과 태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라면만 드세요? 미정아, 엄마 아빠는 라면이 더 맛있거든. 너는 밥 많이 먹고 키 크게 자라라. 미정이가 물을 때마다 그렇게 둘러댔어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미정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기회가 왔어요.
강남구 번화가에 자리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가격이 8억 원이었는데 그때까지 모은 돈이 3억 원,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빚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영수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좋은 자리 건물을 살 수 있겠어? 우리 20년 동안 이 꿈을 위해서 살아왔잖아. 태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숙도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상가 건물을 샀고 2층을 집으로 꾸며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1998년 미정이가 18살이 되던 해였어요. 상가 건물로 이사한 첫날 밤, 세 가족이 넓은 거실에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이야. 그때 미정이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상가 건물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층 편의점과 카페, 3층과 4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미정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재혼이라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때 미정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눈물이 났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효녀가 될게요. 그때 미정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런 딸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영숙은 앨범을 덮고 다시 남편의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결혼 기념일은 5월 15일. 한국은행은 태호가 40년간 다닌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무슨 답이 있다는 걸까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태호가 은행에 다니면서 종종 말했던 대여금고 이야기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은행에 대여금고라는 게 있어. 고객들이 중요한 물건을 맡기는 곳인데 정말 안전하다니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혹시 태호가 대여금고에 뭔가를 맡겨뒀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5월 15일이 그 금고의 번호나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거였을까? 영숙은 중얼거렸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태호가 대여금고에 뭘 맡길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었던가요? 상가 건물 서류들은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영숙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은행 대여금고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이 말한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대여금고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도 해야 할 테고 비밀번호나 열쇠도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아, 그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0515가 비밀번호일 수도 있겠네.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월 15일을 숫자로 바꾸면 0515였거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로는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태호가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가 건물 2층에서 내려다보며 번화가의 활기찬 모습을 구경했을 텐데 이제는 발밑에서 올려다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보, 정말 어딘가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지하 원룸에는 영정사진을 모실 만한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냥 서랍 위에 작은 사진 한 장만 놓아뒀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내일은 심장병 약을 지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더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어요. 혹시나 해서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가져갈까봐 걱정됐거든요. 내일 낮에 한국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대여금고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과 사위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영숙은 온갖 고민을 하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김영숙은 남편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 원룸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심장병 약을 받아와야 했거든요. 한 달치 약값이 15만 원이나 되어서 부담스러웠지만 약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눈이 부셨습니다. 며칠 동안 어둡고 습한 곳에만 있다가 밝은 햇살을 보니 새삼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신세가 되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상가 건물 2층에서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구경했던 거리를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올려다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영숙은 자꾸 남편의 쪽지가 신경 쓰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종이의 감촉을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여금고가 가장 유력한 답이었어요. 태호가 40년간 한국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직원 특혜로 대여금고를 이용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설령 대여금고가 있다고 해도 태호가 거기에 뭘 넣어뒀을까요? 상가 건물 관련 서류들은 이미 집 금고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은행에 따로 보관할 게 더 있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숙은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쫓겨나서 지하 원룸에서 산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제일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이 약은 꼭 정량대로 드시고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15만 원이라는 돈이 예전에는 용돈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무심코 예전에 살던 상가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30년간 살던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멀리서 상가 건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2층 창문에는 새로운 커튼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딸과 사위가 뭔가 바꿨나 봅니다. 그곳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현실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1층 편의점에서 나오는 아주머니가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사장님, 어떻게 이쪽에 나오셨어요? 박정자라는 70살 할머니였어요. 편의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영숙이 상가 건물에 살 때부터 안면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아, 정자 씨. 그냥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딸분하고 사위가 건물 관리를 맡으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박정자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 전에 사위분이 와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말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임대료를 올리려다가 말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리고 3층 사무실 세입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취소됐다고. 박정자의 말에 영숙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자 씨, 그런데 혹시 사위가 다른 이상한 행동은 안 했나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랑 뭔가 상의하는 걸 봤어요. 건물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건물 평가를 받는다는 건 매매를 준비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어디서 사세요? 2층에 불이 안 켜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정자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기가 창피했지만 이 할머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로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영숙은 결국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어요. 딸과 사위에게 지하 원룸으로 쫓겨나게 된 사연, 상가 건물 관리권을 빼앗긴 일, 용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정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30년을 키운 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장님,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 명의예요? 제 명의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절차를 밟아뒀거든요. 그럼 딸이랑 사위가 어머니 동의 없이 함부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정자의 말에 영숙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맞아요. 건물 소유권이 자신 명의라면 본인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한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위가 자꾸 부동산업자들이랑 만나는 걸 보니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꾸민다니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어머니 모르게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박정자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딸과 사위가 자신을 속여서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사장님, 혹시 소유권 증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뒀는데 아마 얘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위험한데요. 혹시 서류를 위조해서 건물을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박정자의 걱정에 영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혹시 태호가 진짜 소유권 증서를 따로 보관해 둔 건 아닐까요? 집에 있던 서류들이 사실은 사본이고 원본은 한국은행 대여금고에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정자 씨,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영숙은 박정자에게 남편의 쪽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남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준비해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어딘가에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진짜 소유권 증서를 따로 보관해뒀을 수도 있고요. 박정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당장 그 사위분들이 뭘 꾸미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침 상가 건물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사위 이재훈이 내리더니 뒤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박정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영숙과 박정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두 남자에게 건물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완전히 부동산 감정사들 같은데요. 박정자가 속삭였어요. 그때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서류 정리해서 매매 진행하죠. 그런데 소유자 동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재훈의 말을 들은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을 속여서 건물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물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박정자도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정자 씨, 우리 여기서 들킬 수 있으니까 일단 피해요. 두 사람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정말로 자신을 속여서 건물을 팔려고 하고 있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숙은 남편의 쪽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쪽지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은행에 답이 있는 건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사장님, 내일이라도 한국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박정자의 조언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원룸으로 돌아온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과 사위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충격, 그리고 남편의 신비로운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이 뒤엉켜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결혼기념일을 기억해라. 한국은행에 진짜 답이 있단다. 내일은 꼭 한국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설령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태호가 뭔가를 준비해뒀다면 그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김영숙은 몰랐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을, 그리고 딸과 사위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박정자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딸과 사위가 자신 몰래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영숙은 남편의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계략을 막으려면 뭔가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했거든요. 영숙은 서둘러 몸을 씻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에 가는 일이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외출하기 전에 박종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은행 업무에 정통한 분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님, 저예요. 김영숙입니다.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쪽지 말이에요. 혹시 저랑 같이 한국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박종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님이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여금고 같은 걸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본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나 열쇠가 있으면 되는데 형수님 명의로 대여금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종철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 명의의 대여금고가 있다면 태호가 뭔가를 준비해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2시간 후 영숙은 박종철과 함께 한국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왠지 숙연해지더라고요. 남편이 40년간 다녔던 곳이니까 이곳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종철이 안내 데스크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대여금고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영숙이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컴퓨터로 검색해 봤어요.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있으시네요. 김영숙 고객님 명의로 대여금고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남편이 뭔가를 준비해뒀던 거예요. 언제 등록된 건가요? 박종철이 대신 물어봤어요. 2023년 2월에 등록하셨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2023년 2월이면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런 준비를 했다니 영숙은 남편의 마지막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금고를 열어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아셔야 하는데요.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영숙은 박종철과 함께 지하의 대여 금고실로 내려갔어요. 수많은 금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영숙의 금고 번호를 확인하더니 해당 위치로 안내했어요. 여기입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515. 결혼기념일인 5월 15일을 뜻하는 번호였어요. B-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춘 채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편지부터 펼쳐봤어요.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걱정이 현실이 된 거겠구나. 미정이와 재훈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 봉투 안에 있는 게 진짜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야. 집에 있던 건 사본이고 원본은 여기 안전하게 보관해뒀어. 그리고 건물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최근 감정평가 받아보니 150억 정도 될 거야. 우리 영숙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지. 절대 딸한테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 동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이 죽은 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뒀다니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습니다. 박종철도 편지 내용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형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형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이런 준비까지 하시다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상가 건물의 진짜 소유권 증서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는 순간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가 정확히 150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거든요. 150억이라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150억 원이 맞았습니다. 강남구 번화가 한복판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니까 그 정도 가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50만 원짜리 지하 원룸 월세 걱정을 하던 자신이 알고 보니 150억 원짜리 건물의 소유주였다니 말이에요. 형수님, 이제 걱정 끝나셨네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누구도 형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박종철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소유권 증서는 뭐예요? 아마 형님이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영숙은 이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태호는 딸과 사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서류는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이 사실을 딸분하고 사위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박종철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박정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딸과 사위가 자신 몰래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에요. 아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알리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은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제는
150억 원짜리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남긴 선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애써서 준비해 두신 건데 찾지 못하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엇보다 어제 엿들은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자신 몰래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계획 말이에요. 그들은 집에 있던 사본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뭔가 꾸미고 있을 텐데 진짜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하 원룸에 도착해서 영숙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절대 딸한테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딸과 사위에게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딸과 사위가 사본 소유권 증서로 건물을 팔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조를 해도 실제 매매 과정에서는 원본 확인이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아마 그들도 언젠가는 진짜 원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거든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박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 씨, 저예요.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좋은 일이에요.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준비해뒀더라고요. 영숙은 박정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고 진짜 소유권 증서를 찾았다는 정도만 알려줬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걱정 끝난 거네요. 네, 그런데 아직 딸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지켜보려고요. 잘하셨어요. 저 사기꾼들이 뭘 꾸미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정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준비해준 이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하 원룸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준비해 주신 선물 덕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이며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이 한국은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딸과 사위에게는 진짜 소유권 증서를 찾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대로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지하 원룸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다급한 소리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딸 미정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거든요. 영숙이 문을 열자
미정이와 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재훈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영숙은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제 그만 숨기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영숙이 보니 상가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소유권 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하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가짜 서류로는 매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영숙은 모르는 척했지만 미정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진짜 소유권 증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집에서 가져간 게 전부인데. 그럼 왜 부동산업자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진짜 원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재훈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남편이 어떻게 해뒀는지. 어머니,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세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미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한국은행에 다녀온 걸 봤어요. 박종철 아저씨랑 같이. 영숙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어쨌다는 거니? 한국은행에 뭐 하러 가셨어요? 설마 대여금고가 있는 건 아니죠? 재훈의 추궁에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들킬 일이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가 대여금고를 만들어뒀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정이와 재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상했던 대로였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진짜 소유권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영숙의 솔직한 대답에 미정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숨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너희가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야? 건물 매매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서류였다니. 미정이의 말에 영숙은 화가 났어요. 자신 몰래 건물을 팔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해자인 척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건물 팔라고 했니? 내가 언제 동의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건물이잖아요. 재훈의 뻔뻔한 대답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야?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그 큰 건물을 관리할 수 없어요. 미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내가 할 일이고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 진짜 소유권 증서를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재훈이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다고? 왜? 당연히 건물 팔아야죠. 저희가 투자한 돈도 많고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투자한 돈이 뭐니? 어머니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비랑 관리비를 많이 썼어요. 그 돈을 회수해야죠. 재훈의 거짓말에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쫓겨난 후에 무슨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지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마침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 계세요? 박정자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문을 열자 박정자 뒤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들이 계시네요. 박정자는 미정이와 재훈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정자 씨. 들어오세요. 영숙 씨, 이분은 최민수 변호사님이에요. 제가 부탁해서 와주셨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미정이와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재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서 왔습니다. 법적 권익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부동산 관련 압박을 받고 계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민수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재훈이 발끈했어요. 압박이라니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야기라면 왜 어르신을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재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몰아세운다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어르신 동의 없이 건물을 팔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민수의 지적에 미정이와 재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동의 없이 팔려고 했다고 그래요? 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의뢰를 하신 내역이 확인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사전 조사였을 뿐이에요. 사전 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숙은 변호사가 나타난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서 딸과 사위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웠거든요. 어머니, 변호사까지 부르시면서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미정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겠어. 영숙의 차가운 대답에 미정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니? 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동의 없이 건물 팔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영숙의 추궁에 재훈이 화를 냈어요. 장모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살아야 한다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해?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부동산 강제 처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는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범죄라니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미정이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요. 박정자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그런 사건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앗는 거. 재훈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장모님, 진짜 소유권 증서 안 가져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법적 대응이라니 무슨 근거로요?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어르신이 합법적인 소유자인데
무슨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도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는데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변호사의 논리적인 반박에 미정이와 재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어머니,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영숙의 단호한 말에 미정이와 재우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실 텐데. 재훈이 마지막 독서를 퍼붓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미정이도 따라 나가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힌 후 영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딸과 사위의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직접 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영숙 씨, 괜찮으세요? 박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어르신, 앞으로 저들이 더 악랄한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방식이라면? 심리적 압박, 주변 사람들 이간질, 심지어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처럼 법적 보호막을 유지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딸과 사위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미정이의 차가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박정자와 최민수 변호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 볼게요.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이며 영숙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준비해준 그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이 딸과 사위의 진짜 본 모습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지하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35년을 키운 딸이 그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횟수가 늘어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색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날 오후 영숙은 박정자와 함께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박정자는 영숙의 유일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영숙 씨,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박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도 못 자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약만 잘 먹으면 될 거예요. 영숙은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가슴 한편이 계속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영숙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가슴 중앙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 아파. 영숙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자 박정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영숙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도 파랗게 변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박정자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마트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어서 구급차가 금세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응급구조사가 영숙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자가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영숙 씨, 괜찮을 거예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박정자가 대신 물어봤어요. 스텐트 삽입 수술과 입원비를 합쳐서 대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2천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거든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는데 보호자 계세요? 의사의 질문에 영숙은 망설였어요. 딸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일주일 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올까요? 딸이 있긴 한데. 그럼 연락드릴게요. 박정자가 영숙의 핸드폰으로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정 씨죠? 저는 박정자라고 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전화 너머로 미정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이 필요하대요. 빨리 오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박정자가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자 미정이가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미정이와 재훈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미정이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재훈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돈 이야기였어요. 대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이요? 미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수술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의사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재훈이 충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죠. 수술 성공률도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여력이 없는데 미정이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박정자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명이 위험한데 돈 걱정부터 하다니. 박 할머니는 빠지세요. 가족끼리 상의하는 거예요. 재훈이 박정자에게 짜증을 냈어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수술비 걱정만 하고 있네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미정이가 변명했지만 박정자는 분노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환자분이 깨셨는데 보시고 싶어 하세요. 미정이와 재훈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미정이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미정아, 와줘서 고마워. 영숙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된대요. 재훈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2천만 원?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이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돈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술비를 댈 수 없어요. 재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하셔야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지하 원룸으로 내쫓아 놓고 이제는 치료비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한국은행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미정이가 대놓고 말했어요. 소유권 증서 가져다가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쓸 돈이니? 어머니 목숨이 소중하니까 당연히 써야죠. 재훈이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최민수 변호사가 도착한 거였어요. 영숙 씨 상태가 어떠세요? 다행히 의식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하대요. 박정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 가족들이 수술비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미정이와 재훈을 불러냈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중환자실 밖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르신의 치료비 문제로 압박하는 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학대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재훈이 발끈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에게 재산 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희가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정이가 변명했어요. 그럼 왜 어르신께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어르신 건물을 무단으로 매매하려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어르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재훈 씨, 혹시 과거에 투자 사기 전과가 있으시죠?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조사해 보니 3년 전에 다단계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그건 예전 일이고요. 예전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그렇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료를 횡령한 증거도 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세입자들 증언에 따르면 임대료를 올린다고 통지했다가 취소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도 받았다고 하네요. 모두 무단 매매를 준비한 증거들입니다. 미정이와 재훈은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에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앞으로 어르신께 어떤 식으로든 재산 관련 압박을 가하시면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합법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남의 재산을 노리지 말고요. 그때 의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어르신께서 요청하시면 재산 일부를 활용해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박정자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미정이와 재훈은 어정쩡하게 복도 한편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의 경고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거든요. 영숙 씨, 제발 무사히 수술받고 나오세요. 박정자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동안 변호사는 영숙의 치료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여금고에서 소유권 증서를 가져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어르신이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자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후 7시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잘 끝났어요. 박정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변호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와 재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영숙의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사위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받는 동안 변호사와 박정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준비해뒀는지를, 그리고 곧 딸과 사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한 방을 날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영숙이 심장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최민수 변호사와 박정자는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이재훈과 김미정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가 건물 세입자들의 증언을 받았고 재훈이 임대료를 횡령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 의뢰 기록, 감정평가 의뢰 내역, 심지어 가짜 소유권 증서로 대출을 시도한 은행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재훈의 과거 전과 기록이었어요. 3년 전 다단계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연결하면 상습적인 사기 범죄로 볼 수 있었거든요. 영숙이 퇴원하던 날 변호사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왔어요. 어르신,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상가 건물 세입자들과 동네 이웃들까지 영숙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특히 박정자는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재판장에서 영숙이 한국은행 대여금고에서 가져온 진짜 소유권 증서를 제시하는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이와 재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집에 있던 서류들은 모두 사본에 불과했고 진짜 원본은 영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재훈의 횡령 행위를 조목조목 입증했어요. 상가 임대료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 어머니 동의 없이 건물 매매를 시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재훈이 영숙의 심장 수술비 문제로 협박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박정자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는데 노인학대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미정이와 재훈의 변명은 힘을 잃었어요. 변호인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첫 번째 판결에서 재훈은 사기죄, 횡령죄, 노인학대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미정이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횡령한 임대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정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진 후였거든요. 재훈이 감옥에 들어간 후 미정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기 전가와 실형 판결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아파트는 대출 압류로 경매에 넘어갔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무엇보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불효녀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미정이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혼의 모든 재산이 사기 피해 배상금으로 압류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하 원룸에서 나와 상가 건물 2층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살던 그 집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건물 관리도 정상화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영숙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특히 박정자는 1층 편의점을 더욱 열심히 운영하며 영숙을 도왔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뜻을 기려서 상가 건물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월 들어오는 1,000만 원의 임대료 중 절반인 500만 원을 독거노인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호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상가 건물 세입자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최민수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숙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영숙은 재단 설립 인사말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준비해준 선물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자는 재단의 실무를 도맡아서 운영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갔어요. 최민수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았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영숙의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영숙은 상가 건물 2층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모셨어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들이 종종 인사를 왔어요. 한 할아버지는 무료 진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며 감사해했고, 다른 할머니는 생활비 지원 덕분에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물을 혼자만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박정자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문득 미정이가 생각났어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35년을 키운 딸이었거든요. 지금쯤 미정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훈이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텐데 정말 뉘우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 뉘우침이 있다면 미정이가 먼저 찾아와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기적 같은 반전을 거쳐 지금의 평온함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자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숙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말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